자, 이제 27번부터죠. 부동산 투자회사법입니다. 27번. 부동산 투자회사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 이익과 시세 차익을 형용할 수 있다. 그렇죠? 주식이기 때문에 배당 이익도 있고 시세 차익도 넣을 수 있죠. 여러분들 혹시 주식 시장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몇 개 정도 상장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말씀드렸었죠. 10개 안 돼요. 8개, 지금 조금 뭐 바뀔 수도 있겠죠. 제가 그때 알아봤을 때와는. 근데 그 전체 부동산 투자 회사는 한 160여 개거든요. 그러니까 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법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이 상장 요건을 갖출 때에는 즉시 상장해야 됩니다. 근데 95%가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하니까 이제 상장을 못하는 거죠. 아무튼 그 부동산 투자회사 이 주식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배당해 주지 않던가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그 배당해 주는 이 배당 수익률이 2%가 넘는 데가 있어요. 정기금 금리보다 높은 데가 있어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해주는 회사죠. 이렇게 배당을 많이 해주는 회사의 경우에는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죠. 정기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로 배당 이익을 얻고 또 시세 차익도 얻고 그렇게 이제 배당을 많이 해주는 것만큼 수익을 그만큼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수익을 그만큼 내면 회사는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이 배당 이익과 시세 차익이죠. 배당 이익은 소득 이득에 해당하는 거예요. 시세 차익은 자본 이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도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이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투자 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맞죠?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 5인 이상을 포함한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지점을 설치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실체형이니까 가능한 얘기죠. 근데 명목형은 이것을 할 수가 없죠. 명목형은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개발, 투자, 처분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5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 5번의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으로 투자, 개발, 처분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지 그 자산의 투자 운영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가 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그래서 그 키워드는 자문 및 평가입니다. 자문 및 평가. 그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가 하는 거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그 4번은 부동산 투자자 중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부동산 직접 투자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다. 당연하죠. 이 주식은 거래하면은 3일째 되는 날 현금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팔면은 내일 모레 금요일인가요? 오늘이 수요일이면 금요일 날 현금을 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유동성이 높은 거죠. 정답은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8번은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지역지구제 실시는 생산 요소 가격이 일정하다면 원래의 주택가치 수준에서 그 지역의 주택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킵니다. 자, 요거는 뭐 중요도는 사실 조금은 낮았어요. 여기 이제 아까 정책론은 항상 어디서 출발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출발한다 그랬죠. 정책에서 그 어떤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은 여기서 출발하는데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면은 그 시행한다는 얘기가 이제 뒤죽박죽으로 사용되던 지역을 이제 뒤죽박죽으로 사용되던 지역을 이제 구역을 나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일단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죠. 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존 공급자가 어떻게 해요? 초과이윤을 얻게 되죠.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얻습니다. 그럼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얻게 되면은 돈이 되니까 공급을 늘리겠죠. 이제 이 사람들만 늘리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공급자도 들어오게 돼요. 그걸 장기라 그래요. 장기. 공급이 새로운 공급자가 들어오고 또 규모를 기존 공급자는 규모를 늘리면은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비용 증가 산업, 비용 불변 일정 산업, 비용 감소 산업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 원래 주택 가치 수준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비용 일정 산업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올라갔던 가격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거죠. 올라갔던 가격이 그 과정에서 공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면서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요 분석은 임대료 보조 분석과 똑같지 않나요? 임대료 보조 분석과 똑같아요. 다만 이제 거기 임대료 보조에서는 여기가 저가주택 시장에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요 공급 증가는 하향 여과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한다. 요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똑같은 가격 수준. 그래서 비용 일정 산업 가격이 일정하다면 생산 요소 가격이 일정하다면 원래 주택가치 수준에서 그 지역의 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해야 되죠.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세금이 어느 정도로 배분되는가는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달려있다. 그렇죠. 이렇게 상대적 탄력도에 따라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사회의 자원 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그죠? 자원을, 시장 실패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 개입한다는 것은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사적 임대 시장에서 수요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임차인들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죠. 선택의 여지가 많아질수록 탄력성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정부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사회적 목표는 형평성일 수도 있으며 효율성일 수도 있다. 이거는 뭐 옳은 표현이고요.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에 29번입니다. 자, 29번은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최종적인 투자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시장 분석의 목적이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GCC 타투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GCC 타투 나눌 때 이걸 이제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라고 그랬죠. 이 GCC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은 요거는 이제 경제성 분석이다. 이렇게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서 여기에 제공을 하잖아요. 그럼 경제성 분석에서는 그 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수익성을 분석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이 과정이 이제 필요하죠. 여기 이제 타당성 분석이 키워드가 수익성을 분석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고요. 이럴 때 이제 순순히 이런 거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정보 자료가 수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표현은 옳은 표현이죠. 최종적인 투자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정하는 것이 시장 분석. 이게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먼저 시장 분석을 하고 그 다음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시장 분석은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한 작업이므로 수익성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타당성 분석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좁은 의미 시장 분석하면은 수요 공급 나와야 돼. 수요 공급. 수요 공급 분석. 특정 부동산에. 그러니까 내가 상가를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상가 수급 분석을 해야 되고요. 내가 아파트를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아파트 수급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게 시장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죠. 물건을, 구체적으로 물건을 놓고 얘기하는 게 시장성이에요. 어떤 물건이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대상 개발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의 물건이라는 것은 바로 그 개발한 그 물건을 말하는 거죠. 그 시장성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그 물건이 주변의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얼마나 잘 임대될 수 있을지 또는 매매될 수 있을지 그 경쟁력을 분석하는 게 시장성 분석이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지역 분석 및 도시 분석, 근린 분석, 부지 분석 및 수요 공급 분석은 시장 분석의 중요한 내용이다. 넓은 의미 시장 분석에서는 이게 다 포함되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다음에 시장 분석은 입지 분석, 적지 분석. 자, 아까 적지 했었죠. 적지. 이거는 땅을 갖고 있을 때 그 땅에 뭘 하는 게 좋냐 할 때 적지. 그런 경우에도 시장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신규 개발 사업 분석에 주로 적용되지만 기존 개발 사업을 분석하는 경우에도 써먹습니다. 시장 분석이 딱 꼭 한 군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그 보통은 새로 개발하는 사업에 시장 분석을 하는데 이 신규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부동산 평가할 때도 할 수 있어요. 감정 평가할 때. 감정 평가사가 평가할 때도 그 장래 동향을 봐야 되잖아요. 그 지역의 장래 동향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30번은 민간의 토지 개발 방식 중 지주 공동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에 투자자 모집형 했어요. 자, 이 투자자 모집형은 다른 말로 신디케이트 이렇게 신디케이션 이렇게 할 수 있죠.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게 결국 뭐를 모으겠다는 얘기예요. 돈 모으겠다는 얘기예요. 돈. 자금. 사업 시행자가 부족 자금에 대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죠. 이 경우 투자자의 이익 보장과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혹시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될 수 있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군구장 다 되나요? 그 밑에는 안 돼요. 조합은요, 조합. 조합은 시행자가 안 돼요. 네, 시행자. 조합이 시행자 가능하죠. 그죠? 시행할 때 이제, 그래서 왜 그 옛날에 보면은 무슨 재개발 구역 또는 재건축 조합하다가 보면은 한 사람은 빵에 가 있고 한 사람은 병원에 가 있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알력이 많잖아요. 그럴 때 그 조합원들 있잖아요. 조합원들. 그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도 부족할 때는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기존의 조합원들의 이익과 새로 참여하는 사람의 그 이익 배분을 하고 좀 또 따져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 투자자의 이익과 이 조합원의 이해관계 조정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얘기예요. 투자자 모집형, 신디케이션. 다음에 이번에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개발업자는 건축 자금을 대는 형태이며, 기본적으로 보세요. 공동으로 한다면 토지 소유자가 뭘 대요? 토지를 대겠죠. 그럼 개발업자는 자본과 노하우를 대겠죠. 기본적으로 자본과 노하우. 노하우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다 보면 돼요. 근데 노하우도 있고 돈도 있으면 다 누가 자력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자력개발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토지 소유자가 토지와 자금까지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사업위탁 방식이잖아요. 사업위탁. 이것만 좀 독특하잖아요. 다른 것들은
토지, 자금, 노하우 다 있으면 뭐 하면 되는 거고요. 자력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토지를 개발업자한테 넘겨주고 개발업자가 알아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신탁 방식은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신탁회사가 다 이제 나머지를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이게 가장 큰 이제 이 좀 독특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거 외에 나머지는 이제 그 개발업자가 자금을 대고 노하우를 투입해서 그 대가를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잖아요. 대가를. 그러니까 그 공사비 대물 변제액은 뭐예요? 이거는 물건으로 주는 거예요. 물건은 공사비에 해당하는 만큼을.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개발업자는 건축자금을 대서 공사 완공 후 토지 소유자는 개발업자의 공사비를 물건으로 변제하고, 개발업자는 대물 부분을 분양하거나 지가 쓰거나 임대하거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주공동사업의 가장 큰 특징, 토지 소유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개발사 비용을 서로 분산하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금 공사비 정산형은, 자 이건 뭐예요? 분양금으로 뭐를 정산하겠다? 공사비를 정산하겠다. 이건 위에 있는 2번하고의 차이점이죠. 2번은 물건으로 주는 건데 4번은 분양 수익금이 생기면 그냥 분양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업자는 시행을 대행하는 것에 대해 개발업자의 사업 시행 의뢰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분양금으로 줘야 되는데 이거는 사업 위탁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위탁형. 4번은 사업 위탁형이에요. 다음에 지주 공동 사업이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공동의 사업으로서 사업 후의 이익을 현금으로 공동 배분하거나 건물의 일부로 대물로 변제하여. 맞잖아요. 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31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31번은 이건 뭐 기술적 관리에 속하는 것 하는데, 인력 관리 이거는 뭐에 속하고요? 경제적 관리고,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은 이거는 법적 관리라고 그랬잖아요. 토지 도난은. 그다음에 권리 관계, 권리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법적 관리고요. 유지 관리가 바로 기술적 관리죠. 그다음에 수지 관리는 경제적, 현금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다음에 32번입니다. 이것도 쉬운 거죠. 농업 입지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도시에서 가까운 곳은 집약적 농업이요, 조방적 농업이에요. 가까운 곳이 집약적 농업이죠. 먼 곳은 이제 조방적 농업이고요. 이건 뭐 중요도는 낮지만 난이도도 낮고요. 그다음에 2번에 경작되는 농작물의 단위당 수송비 차이에 따라 경작되는 농작물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죠? 자, 이게 농작물에 따라 이게 수송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수송비 부담 때문에 먼 곳에서 농사 짓지 못해요. 여기가 한계 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는 건 여기가 한계 지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안쪽에는 이게 지대 지불 능력이 높고 바깥쪽은 이게 지대 지불 능력이 높죠. 그래서 집양 농업이 안쪽에 자리 잡고 조방 농업이 바깥쪽에 자리, 이게 달라지는 거죠. 다음에 3번은 농업 입지와 관련한 고립국 이론은 도시 성장 구조 이론인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맞나요?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미쳐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나온 거예요. 이 티넨의 고립국, 이거거든요, 이게. 티넨의 고립국 이론이. 티넨은 원래 이거 6개를 그렸어요, 6개. 6개의 티넨, 이제, 동심원이 있는데, 저기는 5개죠. 저기, 버제스는. 중심 업무 지대, 천의지대,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지대, 이렇게 저고통. 자, 그렇게. 그 다음에 4번은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서 경작되는 농작물에 따라 한계지대 곡선이 달라진다. 이 한계지대 곡선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수송비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고. 맞고요. 그 다음에 티넨은 고립국 이론에서 지대는 도심으로의 수송비 절약군에 의해 결정된다고 봤다. 자, 이게 티넨의 지대론이 바로 무슨 지대론이에요? 이게 바로 위치지대론이에요. 위치지대. 입지교차지대라고도 해요. 여기가 위치가 교차한다 뜻이에요. 요거. 여기가 요 위치죠, 위치. 입지가 위치잖아, 위치. 요 위치가 교차한다 이런 의미예요. 입지 교차지대. 위치지대와 같은 의미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33번은
자, 이거는 이제 허프의 이론은 몇 가지를 주의하시라 그랬어요. 두 가지. 마찰계수가 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고, 또 하나는 도시 인구 전체인지 도시 인구 일부인지 이걸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그런 마찰계수는 2고요. 몇 퍼센트가 이용한다 이런 말이 없이 그냥 인구 900을 알려준 거죠. 자, 그랬을 때 쇼핑센터 1의 이용객 수를 묻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쇼핑센터 1이 당기는 힘, 쇼핑센터 2가 당기는 힘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요거 이제 당기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근데 여기는 시간거리로 줬죠. 시간거리 5의 제곱이니까 25분의 1000 하고요. 25분의 1000이니까 몇이에요? 40이죠. 그 다음에 쇼핑센터 2의 힘은 10분 100이죠. 100, 10의 제곱 100 맞나요? 100분의 2000인가요? 100분의 2000이면은 20이죠. 그러니까 40대 20이니까 2대 1이니까 총 몇 등분을 해야 돼요? 총 3등분해서 두 칸이 1로 가는 거죠. 그러면 900을 3등분 하면은 한 칸이 300이 되니까 A 쪽으로 가는 사람이 1쪽으로 가는 사람이 600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이런 거는 뭐 아주 그냥 누워서 떡 먹기죠. 네? 이런 거는 땡큐. 자, 이제 34번입니다. 34번은 지역의 경제 기반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지역지수가 1보다 작으면 그 산업에 대해 그 지역이 의존하는 정도가 작으며 지역지수가 1보다 크면 그 산업의 소득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고 본다. 맞죠? 다음에 지역지수는 동일 산업에 대한 고용비의 전국대 당해 지역의 비율로 표시한다. 전국대 A에 대한 B의 비율. 전국이 분모, 지역이 분자 맞죠? 전국대 당해 지역의 비율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 기반 산업의 수출 부문의 고용 인구 변화가 그 지역의 총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없을까요? 예측할 수 있죠. 그 이제 5번을 거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5번. 그러니까 5번에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 기반 산업 수출 부문의 고용 인구 변화가 지역의 전체 고용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 기반 승수라는 게 너무 오랫동안 출제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LQ 위주로만 출제가 됐어요. LQ. 근데 이거는 이제 LQ를 일단 먼저 계산을 해야 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LQ를 계산해서 LQ가 1보다 크면은 수출 기반 산업이죠. 그러니까 1보다 큰 산업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기반 비율을 찾아야 돼요. 기반 비율. 기반 산업의 비율. 기반 산업의 비율 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예를 들어 뭐 기반 산업의 비율이 20%다 해서 0.2분의 1 해서 5가 나오면 이 5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기반 산업의 수출 부문의 고용 인구가 1% 변하면은 전체 고용 인구는 5% 변하면 5%. 그러니까 5배의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자리가 얼마만큼 창출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일자리 하나당 딸린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지역 인구 증가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덩달아서 주택이 얼마나 필요할지 상가가 얼마나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LQ라는 게 그 출발점이 되는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계속 이렇게 했던 거고요. 요거는 딱 한 번 시험에 언급됐어요. 지금까지. 근데 아무튼 출제가 되면은 요거 공식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에 그래서 3번은 틀렸죠. 3번 틀렸고 5번은 맞고요. 다음에 4번의 지역지수는 그 산업의 상대적인 특화 정도를 나타낸다. 상대적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20%인데도 기반 산업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20%인데도.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A 지역이 농, 공, 상 이렇게 쓰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0%,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0%,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50%라고 해서 A라는 도시가 상업도시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전국에 비해서 따져야죠. 전국적으로는 여기가 10%, 여기가 30%, 여기가 60%라면 전국적으로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평균 60%인데 이 지역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60%가 안 돼요. 모자라요. 오히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국 평균보다 높죠. 이럴 때 농업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상대적 특화도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절대적 특화도가 아니고요. 상대적 특화도. 정답은 3번이었나요? 3번 있고요. 다음에 이제 35번. 자, 저당 유동화 개념에 대한 건데 이거 아마 자칫 실수해서 이것도 아마 틀렸을 거예요. 그 5번이 틀린 거죠. 5번이 틀렸는데 저당 유동화는 많은 재원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재원이 많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틀렸어요. 한정된 재원으로 하는 거죠.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수단인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자 1번은 저당 담보 증권의 투자자는, 자 이 저당 유동화 하면은 이제 머릿속에 저당 유동화 구조를 그려야 되겠죠. 오늘이 며칠이죠? 3일인가요? 며칠 남았죠? 23일인가요? 오늘 포함해서 3, 4, 5, 6 오늘까지 포함해서 3, 4, 5, 6 24일이네요. 여러분들 이제 저거 안 하시는 거죠? 모든 업무 났죠? 살림하면 안 돼요. 살림 포기하고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원래 안 하던 사람들은 관계없고 원래 안 하는 사람들은 관계없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시험 치고 나서의 1시간하고 시험 치기 전에 1시간 천지 차이죠. 아무튼 모든 에너지를 그쪽에다 몰아야 돼요. 다른 거는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내년에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 이러면 안 되니까. 아무튼 그 저당 유동화는 이렇게, 저당 유동화는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해야 잠을 깨죠. 그죠? 혹시 졸까 싶어가지고. 이 어릴 때 선생님들이 그러죠. 내 머리 이 뒤통수에는 눈이 달려있다고. 이렇게 쓰면서도 다 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 같았는데 참말이에요. 다 보여요 사실은. 여기 앉아있으면은 누가 지금 딴 데 갔다 온다 이런 표정들에서 다 보여요.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일일이 제가 터치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일일이 다 하면은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저당 유동하면 이게 생각해야 되고요. 여기서 요게 2차 저당 시장, 요게 1차 저당 시장이죠. 그러니까 유동화하면 요 구조를 머릿속에 또 올려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누군지 여기가 누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1번 지문은 저당담보증권의 투자자는 여기 있죠. 여기. 여기는 1차 시장하고는 관계가 없죠. 1차 시장 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요 둘은 1차 시장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2번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당 유동화는 2차 저당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맞죠? 유동화는 여기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 채권이 양도되고 그 채권 집합을 근거로 증권을 만들고 이걸 모두 포함해서 유동화라고 하죠. 그리고 물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짧게 그린 이유가. 그리고 이게 반대 방향으로는 뭐가 흘러가요? 자금이 흘러가죠. 자금이. 그러니까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 해도 2차 시장. 공급된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 하면 1차 시장.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맞고 3번은 저당 유동화란 주택 저당 채권 또는 저당권을 증권의 형태로 자본시장에서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자금을 조달해서 1차 시장에 공급을 하잖아요. 다음에 4번은 저당 유동화를 통해 1차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이 감소하죠. 유동성은 높아지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하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요. 다음에 36번. 자, 이거는 워낙 자주 있는 것이라 이거는 다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1번에 그 수요 공급의 원칙이죠. 수요 공급의 원칙이란 초과이윤은 경쟁을 유발하고 경쟁에 의해 초과이윤이 소멸된다는 원칙이다. 자, 이거는 경쟁의 원칙이죠. 초과이윤이라는 거는 초과이윤, 경쟁이라는 경쟁의 원칙에서 등장하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에 2번에 동일한 효용이라면 가격이 낮은 것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동일한 가격이라면 효용이 높은 것을 선택하겠죠. 그 원칙과 가장 밀접한 원칙은 뭐예요? 이거는 대치 원칙입니다. 대치 원칙.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생각 안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효용이 똑같은데 가격이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지금 두 개, 대체 가능한 두 개란 뜻이 아닌가요? 대체 가능한 두 개를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체 원칙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 원칙은 기회비용 원칙과도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하나를 포기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회비용 원칙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에 3번은 이건 워낙 간단한 거니까요.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죠.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하면서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적합해야 최유효 이용된다. 이거는 균형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 나왔네요. 수익 배분의 원칙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수익을 배분한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죠. 수익을 배분하는데 누구한테 배분해요? 생산 요소한테 배분합니다. 생산 요소한테. 그 생산 요소들 중에 최종적으로 누가 배분받아요? 토지가 배분받죠. 그는 토지의 무슨 성질 때문에요? 부동성 때문입니다. 다른 생산 요소는 이동이 가능하다 그랬죠. 다른 생산 요소는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토지가 개발되지 않고 있다. 이게 뭔 뜻이에요? 다른 생산 요소가 거기에 투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수익이 충분히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른 생산 요소가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산 요소는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 들어와요? 다른 생산 요소가? 거기에 수익이 있을 것 같아요. 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받을 만하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주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남는다? 토지한테 남는다. 근데 설명이 그게 아니잖아 지금. 부동산에 대한 단위 투자액을 증가시키면 그에 따라 총수익이 투자액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투자액에 비해 수익의 증가가 둔화된다는 원칙. 이거는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이에요. 체증 체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 됐나요? 듣고 계시죠?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에 37번 부동산 광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광고는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대상으로 하는 양면성이 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중개 광고는 특히 그럴 거고요. 다음에 실용적이며 장식적인 조그만 물건을 광고 매체로 이용하는 것을 노벨티 광고라고 하죠. 다음에 부동산 광고의 내용이 사회적 부당성을 갖는 경우에 규제를 받게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에 신문 광고 중 전시 광고는 정면 광고나 반면 광고 이런 걸 전시 광고라고 하죠. 한정된 공간에 많은 정보를 광고하는 광고다. 한정된 공간에 많은 정보를 광고하는 건 아니죠. 안내 광고와 지금 전시 광고가 바뀌어 있어요. 밑에 안내 광고와 전시 광고 위치가 바뀌어 있어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광고는 일반 광고에 비해 시간적 제한성, 지역적 제한성, 개별성 등의 특징이 있죠. 부동산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38번. 38번을 의외로 많이 틀리신 것 같아요. 38번이 어렵던가요? 자세히 안 읽어서 그래요. 그게 제가 형식의 구식화를 말씀드릴 때마다 뭐를 예를 들었거든요.
이게 물기경, 감가 요인 하잖아요. 감가 요인의 물기경 할 때 이 경제적 감가가 판단하기가 제일 쉽다 그랬어요.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내부 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예를 보세요. 이 건물 자체는 멀쩡해도요, 건물 자체는 멀쩡해도 가치가 떨어지는 요인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지역 상권이 죽어요. 그 지역 상권이 죽으면 건물은 멀쩡해도 가치는 떨어진다고요. 또, 사람들한테 인기가 떨어져요. 시장성 감퇴. 시장성이 별로 없어져. 사람들한테 인기가 떨어지면은 건물 멀쩡해도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또 주변 환경하고 안 어울려요. 갑자기 뭐 쓰레기 소각장 생기고 뭐 이상한 거 생기고 이렇게 이러면은 그 건물은 멀쩡해도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이건 전부 다 무슨 감가예요? 경제적 감가 이런 것들을. 그럼 경제적 가치는 떨어지니까 물리적으로 전혀 이상 없어. 기능적으로 전혀 이상 없어. 그런데도 경제적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감가지 그게. 경제적 가치는 떨어지니까. 자, 근데 나머지는 다 부동산 내부란 말이에요. 내부.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더 쉬운 게 물리적 감가예요. 물리적 감가는 파손되거나 마모되거나 노후화되거나 이렇게 빛에 바래고 손때 묻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얘는 변동의 원칙과 관계 있어요. 근데 보세요. 기능적 감가는 새 것이라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설계가 불량해요. 동선이 별로 안 좋아. 설계 불량한 건 새 것이라도 기능적 감가 나요. 과소설비, 과다설비 이런 거 전부 다 기능적 감가예요. 적정한 수준보다 너무 많아도 쓸데없이 하는 거고 모자라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형식의 구식화 이것도 그렇잖아요. 형식의 구식화 할 때마다 제가 문 말씀드렸어요. 2G 핸드폰 말씀드려요. 2G 포장도 뜯지 않은 2G 핸드폰 물리적 감가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 감가 없어요. 근데 무슨 감가 있다고요? 2G까지 안 가도 돼요. 갤3도 이제는 기능적 감가예요. 포장 안 뜯어도.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 애한테 스마트폰을 사준 게 제일 잘못이신 것 같아요. 애들한테 이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이 온통 그 스마트폰 하느라고 이 뭐 장난감도 떼고 뭐 별게 다 되니까 그죠? 그걸 너무 일찍 사준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줬는데. 예? 근데 그 정도면 다 있죠. 다 갖고 있죠. 예? 그죠? 근데 아직 안 사줬다잖아요. 그 2G예요, 그긴. 아예 핸드폰 자체가 없어요. 훌륭해요, 훌륭. 아무튼 그게 너무 방해 요소인 것 같아요. 어른도 그렇죠. 여러분도 공부하다가 수시로 보지 않나요? 문제예요. 그 실험을 했는데 학생 이제 공부 잘하는 애와 잘하지 못하는 애를 이제 1시간인가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공부하는 거 공부하러 들여보내고 이제 촬영을 이제 했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는 자기가 계획한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핸드폰을 만지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근데 뭐가 와도 문자가 와도 건드리잖아요. 근데 공부 잘 못하는 애는 문자가 오자마자 바로 확인하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문자가 왔는데 지가 보내요. 잘못하는 애들은. 근데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 잘하는 애인지 잘하지 못하는 애인지 한번 반성해 보세요. 아무튼 자 이렇게 기능적 감가 할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형식의 구식화, 설계 불량, 설비 부족, 과다 설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기능적 감가라고요. 자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자 근데 1번을 옳다고 지나갔으면 뭐를 틀렸다 한 거예요? 5번으로 가서 틀렸다 하셨나요? 법률적 감가 때문에? 법률적 감가도 경우에 따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똑같은 건물이 있어요. 똑같은 이제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옥탑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데 살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 살아봤어요. 대학가에는 많아요, 이게.
여기 이제 전부 이게 저기 뭐냐 학생들 다 이렇게 뭐 원룸 뭐 이렇게 주고 여기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방 만들어가지고 월세 받으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요게 이제 불법 건축물이에요. 불법 건축물에는 뭐가 발생해요? 이행강제금이 있죠. 이거 있지 않나요? 건축법에서 안 하나요? 이행강제금 나오잖아요. 이거 해마다 나오죠. 이거 철거할 때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앞으로 10년이면은 이 건물 자체를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한 1년에 50만 원씩 10년간 내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 500만 원이 들죠. 근데 철거 비용이 700만 원 들어요. 철거 비용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냥 이거 말고 이제 이행강제금 내야죠. 철거하는 게 돈이 더 드니까. 자, 근데 이게 어떤 활용 실익이 없다라고 치면 말이에요. 활용 실익이 없다.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이 건물 사는 사람하고 이 건물 사는 사람하고 다른 조건은 똑같다면 이 건물 사는 사람은 돈을 얼마를 덜 주고 사야 돼요? 500만 원을 덜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행강제금 낼 거 생각하면. 맞나요? 이런 감가를 법률적 감가라 그래요. 법률적.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 됐나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번은 옳은 말이고요. 다음에 2번에 감가수정 방법 중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등으로 평가한 가액이 적절치 않은 경우 관찰감가법 등 다른 방법을 병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내관 분심 하잖아요. 내관 분심. 내용연수법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 이제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있잖아요. 근데 이것 말고도 이런 게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관찰감가법도 있고 분해법도 있고 시장 추출법도 있고 임대료 손실 환원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기업 회계상의 감가상각은 원가 배분에 중점을 두나 감중평가의 감가수정은 경제적 가치 판정에 중점을 둔다. 맞죠? 그리고 요 이제 감가상각하고 감가수정 비교하는 거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놔야죠. 감가수정은 뭔가가 적용이 잘 된다 그랬어요. 관찰감가 적용되고 경제적 감가 적용되고 토지에도 적용되고 근데 감가상각은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하면은 감가수정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하면은 감가상각 이렇게 비교를 좀 해두시고요. 다음에 감가수정 방법 중 상환기금법은 건물 등의 내용 연수가 만료하는 때의 감가 누계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 계산의 이자 상당액분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 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자,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도대체. 이 말 뜻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자를 고려한다는 건 아시겠죠? 상환기금법이 감채기금 계수를 이용해서 이 상환기금법은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설명드릴 때 이거 감가 누계액이 9천만 원이 되는 경우를 예를 들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1억이고 여기가 내용연수 만료 시 장가가 1,000만 원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총 감가액이 9천만 원이고 이걸 정액법을 하면은 900, 900, 900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년 감가액으로 나타내면 이게 900, 900 가는 거고 정률법은 이게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많고 나중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환기금법은 이제 이자 때문에 요 차이가 있다 그랬죠. 예를 들자면 이제 이자율에 따라 다르겠죠. 요게 800이고 위에가 900이라면 900. 감가 누계액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감가 누계 이렇게 해서 9천 이렇게 되면 요거는 정액법이죠. 정률법은 첫 해 바로 2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정률법. 이게 누계액이에요, 누계액. 근데 상환기금법은 어떻게 올라가요?
8일은 8, 8이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럼 여기에 감가 누계액이 얼마예요? 8,000이죠.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요건 뭐예요, 요거? 이자. 이자를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면은 문장이, 감가수정 방법 중 상환기금법은 건물 등의 내용연수가 만료하는 때의 감가누계 상당액, 이렇게 돼 있죠. 만료하는 때의 감가누계 상당액이 얼마예요? 8,000이잖아, 8,000. 만료하는 때의 감가누계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 이자가 얼마예요? 1,000이죠. 포함하면 얼마? 9,000을 당의 내용 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됐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포함한 9,000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계수를 쓰는 거예요? 감채기금계수. 그래서 감채기금법이라고도 해요. 감채기금법이라고도 해요. 감채기금계수를 써서.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에 39번 틀리면은 좀 제가 서운하죠.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어떨 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 할 때, 종합적 비교법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평점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게 더 객관적이라고 했어요? 평점법이 더 객관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평점법 설명할 때마다 가, 접, 환, 행, 획, 기 이렇게 해서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행정 조건, 획지 조건, 기타 조건 하면서 획지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은 개별 요인 비교하는 거고 빠져 있으면은 지역 요인 비교다. 이걸 할 때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맞췄다는 거는 감정평가론만 들어가면 귀를 닫는 것 같아요. 감정평가론만 가면 귀를 닫아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 거죠. 혹시 그러지 않나요? 아직 기회는 남아있어요. 백선이 남아있습니다. 백선이. 아직 한 번 더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더 할 수도 있어요.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100문제를 50문제, 이제 모의고사 형식이 아니고 이제 주제별로 이제 1번 첫 번째 이제 총론부터 주제별로 그렇게 할 거예요. 아무튼 획지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은 요거는 개별 요인 비교 항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다음에 그 40번에 40번 문제는 이제 개별 요인 비교치를 묻는 건데요. 이거는 뭐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가중 평균 개념을 알면은 풀 수가 있는 거죠. 총 몇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총 3,000제곱미터인데 그 중에서 1,200제곱미터는 뭐예요? 1,200제곱미터는 환경사인가요? 그 다음에 1,800은 평지. 자, 평지는 감가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감가 요인이 없죠. 근데 1,200제곱미터는 감가 요인이 있죠. 얼마 감가요? 20% 감가가 되죠. 자, 이게 3,000제곱미터가 전부 다 평지라면 인근 표준 획지의 가치와 똑같을 거 아니에요. 100% 가치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환경사 부분이 있으니까 100%보다는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환경사라면 몇 %예요? 전부 다 환경사라면은 80% 가치밖에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전부 다 20% 빼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도 전부 다 환경사는 아니기 때문에 80%보다는 가치가 높을 거고 100%보다는 낮을 건데 요게 반반이면은 딱 몇 프로가 될 것이고 90%가 될 것이고 그게 가중평균 개념이 이제 출발해요. 근데 뭐가 더 많아요? 평지가 더 많으니까 90%보다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0% 밑으로 나온 거는 일단 틀린 거예요. 전부 다 90% 넘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만들었지? 아무튼, 예, 이걸 이제 감각적으로도 90%보다 높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계산을 하면 되지. 얘가 몇 %예요? 반반이 아니고 여기가 40%, 여기가 60%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중평균 개념이요. 이 40%에 대해서는 몇 %의 가치가 있어요? 80%의 가치가 있고, 더하기 60%에 대해서는 100%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하면 이게 가중평균 개념이라고요. 6대4 이렇게 가중치. 그럼 32% 더하기 60% 해서 92%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92%.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 풀어도 돼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푸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전체가 다 평지라면 몇 % 가치가 있다고요? 100%라 그랬잖아요. 근데 20% 감가되는 부분이 전부 다가 아니고 여기 일부 40%가 몇 프로 감가가 돼요? 20% 감가가 되잖아요. 20% 감가. 그러면 요거 40%는 몇째? 0.4잖아요. 0.4에 대해서 20% 감가되니까 몇 프로 감가요? 8% 감가니까 100%에서 8%를 빼도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92%의 가치가 있는 거죠. 됐나요? 뭐 그렇게 해도 돼요. 예, 그 가치가 하락한 부분만큼을 빼주는 거죠. 됐습니까? 편한 대로 풀면 돼요. 편한 대로. 대신 이제 이런 거 계산할 때 40% 곱하기 20% 하면은 몇이에요 이거? 800이죠. 800% 이렇게 두 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근데 퍼센트라는 개념 자체가 어차피 요거는 곱하기 100분의 1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는 곱하기 100분의 1을 해야 돼요. 그럼 결국 8%하고 똑같아요. 근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트 두 개를 곱할 때는 뭐로 바꿔야 돼요? 하나를 숫자로 바꿔서 하라고요. 이게 퍼센트는 100분의 1이잖아요. 퍼센트. 퍼가 뭐뭐당이란 뜻이요. 센트 100개당 이런 뜻이죠. 요거도 있어요. 이건 동그라미 3개짜리. 이거는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이건 퍼밀이라고 그래요. 퍼밀. 4개짜리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베이시스라고 해요. 베이시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런 경우죠. 이건 800 베이시스 이렇게. 이게 이제 기호들이 있어요. 다 이렇게 있는데 거의 잘 안 쓰죠. 이런 건 뭐 3개짜리도 잘 안 쓰고 2개짜리만 쓰는데 아무튼 이 의미가 100분의 1이니까 곱하기 100분의 1 숫자를 바꿔서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됐나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주제별 점검표가 필요하시면은 그 주제별 점검표에 그 이제 지금까지 모의고사 풀었던 거를 틀린 거를 체크해서 자신이 어디가 더 약한지 또 이제 부족한지 이렇게 봐서 남은 기간 동안 그걸 집중적으로 약한 부분을 보십시오. 전부 다를 볼 수는 없잖아요. 전부 다를 볼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선별해서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백선 문제의 앞부분 50문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